도대체 왜 저러지? 싶을 때는요. 저희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네, 사주풀이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시간입니다. 신부님, 신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신념이 형성이 되는 건가요? 신념은 되게 성장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신념이 생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자들에 의해서 심하게 손해를 본다. 그러면 정의감이 생기면서 난 저 사람들을 갖다 돌봐주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신념이 생기고, 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여행 갔는데 아름다운 경치를 봤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돕겠다 그래서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돼서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신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죠.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이 신념이 건강한 신념이 있는가 하면은 뭐 건강하지 못한 신념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인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건강한 신념을 갖는데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신념을 가져요.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뭐 독재자니 사이비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오늘 살펴볼 사례는요. 정치적 신념이 하루아침에 바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행동하는 운동가였는데요. 하루아침에 신념이 변해서 변절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대요. 이 사람은 어떤 심리인 건가요? 보통 청년기에는 과격한 그런 신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청년들은 다혈질이거든요. 충동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죠. 불을 지른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폭력적인 방법도 쓰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네. 성격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내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흑백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면서부터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운동권이었을 때는 세상을 다 아방타방으로 나눴어요. 내 편, 네 편. 신부님 운동권이었어요? 투쟁, 투쟁. 옛날에. 오. 아주 옛날에. 오. 근데 그때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우리 편이고, 돈 가진 사람들은 다 적이다라고 딱 이분법으로 세상을 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성장 과정이 있고, 이게 부자들이라 그래서 다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네. 이건 그냥 사람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니까, 극좌파였다가 중도좌파로, 온건한 좌파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온건 좌파나 온건 우파 쪽으로 와요. 그런데 극좌를 갔다가 이제 극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늘 가진 자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부자들은 다 혁명을 일으켜서 다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부자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애써 돈 번 사람들이야라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변절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신념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데, 신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반동형성이라는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동형성. 반동형성은 자기 안에 원래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네. 그게 안 됐어요. 현실적으로 좌절해. 그러면은 부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부자들은 다 없애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이제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정치적 구호나 시위를 할 때 그 사람이 쓰는 용어를 갖다가 유심히 관찰해요. 극단적인 언어를 쓸수록 네. 반대 욕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자를 욕하는, 심하게 욕하는 사람일수록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어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그렇죠. 갖는군요. 권력층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욕하는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자에서 극으로 가는 거는 네.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본성대로 간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걸 누르고 살다가 네. 어느 시점이 돼서 자기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절이라고 얘기 안 하고 본래 자기 모습대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네.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비판이죠. 근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인격체 자체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대상과 닮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게 반동 형성이라는 거예요. 오. 방어기제 중에서. 동경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동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그 근처에도 못 가. 그러면 거기다 대고 막 그럼 욕을 해야 되는 깎아내려. 거예요. 예, 그게 반동 형성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주변을 보면요.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내 갈 길 간다.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소신껏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요. 그 얘기가 합당하다 그러면 그 얘기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소신껏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을 소신껏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같이 해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듣는 척 하는데 하진 않아. 그러니까 듣기는 다 들어. 근데 실행은 안 해. 예, 고집불통, 독불장군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들과 다 소통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아예 안 듣고 자기 식대로 독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재. 이런 사람들은 쓴소리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안 그래서 들어요. 주변에 예스맨들로 벽을 쌓아요. 아부꾼들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카르텔이라고 불러요. 카르텔은 별게 아니라 자기들 끼리끼리 모인 걸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독재자가 되거나 사이비 교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은 종종 생각처럼 행동이 되지 않거나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없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일 때.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네.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떨 때 그럴까요?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을 해야 할 그렇죠. 때. 내가 뭔가 하기 싫은데 그걸 해야 될 때. 그러면 청년 애들은 언제 해리 현상이 일어나? 이거를 이제 해리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해리 몸과 현상? 마음이 따로 떨어져. 디소시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애들이 몸과 마음이 그렇게 분리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공부? 군대. 군대. 군대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데 네네. 논사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몸하고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몸이 재빠르게 움직이를 못해요. 굶떠. 느릿하는 거죠. 느려요. 굶뜨고 뭔가 이상해. 네. 다쳤는데 분명히 통증이 있는데 내 몸 같지가 않아. 그런 경험을 훈련소 그리고 1등병 때까지 그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내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게 상병 달고부터. 그러니까 막 고참들로부터 막 네.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자다가 깼는데 막사야.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 생각을 참 오래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해리 현상이라 그래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은 내가 여기 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떠나버려. 몸은 여기 있고. 네. 그게 이제 해리 현상이라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들도 비슷해요. 시집살이 심하게 당하면은 몸은 시댁에 있는데 마음은 거기 있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고.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이민 가신 분들이 그런 걸 또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민 가면 좋다 그래서 갔는데 언어도 안 통하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기 어렵지.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왔지? 그게 해리 현상이 그때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산다 그래서 좀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산다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 상황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군대같이 의무적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장소를 떠나시는 게 좋아요. 거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처음에는 해리 현상인데 이게 나중에 조현병으로 가요. 조현병까지 가면은 돌아오지 못해요. 예. 그 어느 선이 있거든요. 네. 그 선을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 반감이 큽니다. 특히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너무 무책임하고 비현실적 아닌가요? 그런 강론을 하는 신부님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신부님은 정말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게 사랑이 유용한 거예요? 무용한 거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말로 하면 성인기식 사고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성인기식 사고방식이란 세상에 절대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상대적이다라는 것이 그 성인기식 사고방식인데 네. 교회는 굉장히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세상은 사랑으로 변할 수 있어. 단정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좀 이렇게 그냥 우리 안에서 아무 탈 없이 자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아기적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종교인들이 많은데 일단 종교인들 중에서 사랑을 연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근데 그 사랑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중에 사이비 교주들이 제일 많아요. 사랑 노래까지 불러. 어떤 사이비 교주는 사랑 사랑 이런 노래 부르면서 신자들을 춤을 추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자들을 갖다 착취하더라고요. 자, 껍질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거, 이것을 영적 사기라고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관심이에요. 상대방에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관심 없이 자기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거는 그는 종교적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영적 사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랑이 무용한 것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돌아가신 마더 데레사 신유님께서 레바논에 있는 보육원을 자주 방문하셨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기들이 고아인 아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아기들을 그 돌봐주는 봉사자들이 항상 때가 되면 아이들한테 이제 우유를 먹였대요. 근데 아이들이 안 크더래요. 성장이 더디더래. 근데 마더 데레사 신유님이 거기 가서 보고 처방을 내렸대요. 어떤 걸 했을까요? 안아줬어요. 애기들 하나하나 다 안아줬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기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냥 먹을 것만 띡 주는 거는 아기들이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걸 마더 스님이 알고 가서 다 안아줬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연쇄살인범 그러면 우리는 치를 떱니다. 그런 놈들은 제거해야 돼, 사형시켜야 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형사 앞에 가면은 형사가
자백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자기가 다 얘기한대요. 왜요? 자기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이 어렸을 때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유기견처럼 버림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범죄를 저질러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중에 영악한 애들이 사이비 교주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만큼 신도들을 갈취해요.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래서 이런 범죄의 예방을 막으려면은 종교가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들의 그런 어린 시절에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네. 법대로 하면 된다. 그냥 애들 뭐 형 때리고 사회에서 분리시키면 된다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징역을 살고 나오면요. 변해 있을까요? 안 변해요.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거는 그냥 맨 위에 있는 것만 자르는 거예요. 밑에 뿌리는 그냥 있어요. 뿌리를 치유를 해야죠.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인성 그 자체. 특히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주변의 어른들이 충분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면은 범죄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범죄자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행복만 찾느라고 사회의 그늘진 구석은 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그늘진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 돼. 내가 사는 지역에 혹시 그늘진 곳이 없나? 살펴보셔야 돼. 그 그늘진 데서 독버섯이 생기고 그 그늘진 곳에서 사회적인 암덩어리가 생긴다는 것을 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 있는 거 아시죠?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